남편이 갑작스레 쓰러지며 나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사업에 매달려 수백억 자산가가 된 남편은 곧 회장직을 내려놓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곤 푸른 바다가 보이는 해변에 별장을 사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자고 했었죠. 하지만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남편은 줄곧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낮에는 내가 간병을 하고 밤이 되면 간병인이 병상을 지켰습니다. 남편이 꿈에 그리던 푸른 바다 향기 대신 짙은 소독약 냄새를 맡은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간병인에게 남편을 맡기고 집에 돌아와 겨우 잠이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VIP 병동을 담당하는 수간호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늦은 밤에 연락에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큰일이 있지 않고서야 이 시간에 전화를 걸어올 리가 없었거든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키 언니, 죄송해요. 늦은 밤에 전화해서. 간호사는 외가 쪽 먼 친척이라 나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무슨 일이니? 혹시 남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그게 언니, 놀라지 마시고요. 심장 떨리게 하지 말고. 무슨 일인지 빨리 말해봐. 설마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기라도 했어? 이렇게 말하며 나도 모르게 외투를 걸치고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간병인이랑 남편 사이가 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둘이 뭔가 이상해요. 예상치 못한 말에 나는 외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건데? 두 사람 사이가 좀 그렇다는 건 또 무슨 말이야? 언니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애아빠가 바람을 피운다고? 간병인이랑? 네. 나는 놀라서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계속 잠만 자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바람이라니. 네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겠지. 그게 언니가 있는 낮이랑 간병인이 있는 밤이 완전 달라요. 언니가 간병인과 교대를 하고 의료진들도 다 퇴근하고 나면 일어나 앉아서 대화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래요. 당직 간호사 말로는 그렇게 둘이서 밤새 연애를 하다가 아침에 교수님이 회진돌 시간이 되면 그제서야 잠을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는 잠든 모습밖에 못 본 거고. 멀쩡하게 일어나서 앉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이 지금껏 가족도 의사도 다 속이고 있었다는 거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대체 언제부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당직 간호사 말로는 이런 지 몇 달 됐대요. 이걸 나한테 보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어제서야 얘기하길래 오늘 제가 야간 당직을 서고 있거든요. 병실을 슬쩍 보니까 글쎄 두 사람이 망측하게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언니가 직접 확인해보세요. 그녀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낮에는 아픈 척 잠만 자고 간병이만 남아있는 밤에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망측한 행동을 한다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모르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고민하며 밤새도록 뒤척였죠. 남편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간병인을 쓴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쓰러진 직후 나는 밤낮으로 남편의 간병에 매달렸습니다. 병상 옆에서 남편의 식사를 챙기고 몸을 닦아주고 재활치료를 돕다 보면 하루가 모자랐습니다. 손목은 시큰거리고 어깨는 늘 뻐근했지만 남편이 다시 일어서고 말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몇 달을 밤낮으로 간병을 하다 보니 내 몸이 망가지더군요. 아들은 이러다 엄마까지 쓰러지겠다며 간병인을 쓰자고 했습니다. 남편 회사 비서실을 통해 소개받은 간병인은 친절하고 싹싹한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중학생 남매를 혼자서 키운다고 했어요. 낮에는 아이들의 등하교를 챙기며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이 모두 잠든 밤에는 병원으로 출근해 간병인을 하는 성실한 싱글맘이었기에 더욱 마음이 쓰였습니다. 주간엔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고 야간에는 일을 하면 너무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야간 간병을 하면 시급이 더 세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애잔해서 다른 지원자들을 뒤로하고 지금의 간병인을 고용한 거였는데 어떻게 그녀가 30살이나 많은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울 수 있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나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동투기 전이라 아직 거리는 어두웠어요. 남편의 병실에 도착하자 간병인이 환한 미소로 나를 맞았습니다. 나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시선을 피하게 되더군요. 사모님,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그녀는 친절한 미소로 인사를 했습니다. 네, 잠이 안 와서요. 새벽까지 뒤척거리다가 그냥 빨리 나왔어요. 나는 간병인과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간병인은 변함없이 깍듯했고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죠. 밤새 남편은 좀 어땠나요? 회장님께선 편안하게 잘 주무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간이 침대에서 푹 잤어요. 중간에 깨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하진 않았고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만 들어가 보세요. 지금부터는 내가 있을 테니. 네, 사모님. 그럼 퇴근했다가 이따 밤에 다시 오겠습니다. 간병인이 퇴근한 후 나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내 말 들려요? 남편은 곤히 잠만 잤습니다. 내 말을 못 들은 척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잠이 든 건지 나로선 알 수 없었죠. 남편은 정해진 식사 시간과 투약 시간에 잠시 깨어나서 내가 주는 밥과 약을 받아먹고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깨어난 동안에도 말은커녕 눈만 꿈벅거렸죠. 이런 사람이 간병인과 대화를 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야간 당직을 서던 간호사들이 뭔가 착각을 한 게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였죠. 옆방에서 들리는 소리를 잘못 알아들었거나 간병인이 틀어놓은 라디오를 실제 대화로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먼 친척 동생인 수간호사가 내게 허튼 소리를 할 리는 없어서 낮에 잠시 마트를 들러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남편 병상 아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한 곳에 몰래 놓아두었죠. 그날 저녁 나는 간병인과 교대를 하고 지친 몸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도 도통 잠이 오지 않더군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침대 밑에 놓아두었던 녹음기를 회수했죠. 녹음기를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녹음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기침소리, 간병인의 발소리, 병실의 희미한 기계음 등 평범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자정이 넘어갈 때쯤 남편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질문에는 어눌하게 응, 아니 정도로만 대답만 하던 사람이 어찌나 또렷하게 발음을 하던지 나는 쿵쾅대는 가슴을 움켜쥔 채 남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갔어? 네, 회장님.
야간 당직 빼고는 다 퇴근했어요. 낮 동안 잘 자서 그런지 밤에는 몸이 아주 개운해. 이게 다 우리 미숙이 덕분이야. 제가 우리 회장님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회장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어제 어릴 적에 먹었던 단팥빵 생각난다고 하셔서 오는 길에 사왔어요. 요즘 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옛날 단팥빵인데 엄청 달고 맛나요. 뒤이어 부스럭거리며 단팥빵을 꺼내는 소리와 쩝쩝대며 빵을 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에는 내가 떠먹여주는 죽도 겨우겨우 한 숟갈씩 받아먹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간병인이 오자마자 쩝쩝대며 빵을 먹다니 남편을 살리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던 내 노력이 모두 헛된 것이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은 나의 고통을 비웃으며 다른 여자와 희희낙낙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이가 먹여주니까 너 맛있네. 회장님 입맛에 맞으신다니 다행이에요. 빵은 이제 됐고 여기 가까이 와서 내 손 좀 잡아줘. 네, 회장님. 여기요. 만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손이 참 고와. 이렇게 고운 손을 가진 사람이 밤낮으로 고생을 해서 어쩌나. 미숙아, 많이 피곤하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낮에는 애들 건사하고 집안일 하랴. 밤에는 간병 와서 나랑 놀아주랴. 낮밤으로 피곤할 텐데 내 옆에 올라와서 한숨 자. 괜찮아요. 저는 여기 간이 침대에 누워서 자면 돼요. 거긴 비좁고 딱딱하잖아. 여기 넓고 푹신한 침대를 두고 왜 그런 데서 잠을 자? 어서 내 옆으로 올라오래도. 아, 회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누가 보면 어쩌려고. 누가 본다고 그래? 지금 우리 둘뿐이잖아. 어서 침대로 올라와. 내가 발베개 해줄게. 녹음기 속에서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간병인의 작은 웃음소리가 이어졌죠. 미숙이는 이제 날 만났으니 고생 끝이야. 앞으로 내가 미숙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호강시켜줄 거야. 정말요? 그럼 남자가 말을 한번 내뱉었으면 무조건 지켜야지. 이제 아무런 걱정 말고 미숙이는 나만 믿어. 네, 회장님만 믿을게요. 그건 내가 하라는 대로 했지? 네, 회장님께서 시키신 대로 다 처리했어요. 이제 2번만 더 이체하면 돈을 다 빼내는 거야. 그 돈만 다 옮기고 나면 우리 같이 떠나자. 제가 회장님과 같이 떠나면 우리 애들은요? 애들은 미국 유학 보내면 되지. 거기 좋은 기숙학교로 내가 알아볼게. 그리고 우리는 둘이서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집에서 알콩달콩 사는 거야. 혹시 알아? 늦둥이라도 나올지. 하여튼 우리 회장님 농담도 잘하셔. 농담 아니야. 내가 요즘 미숙이 만나고 나서부턴 기력이 넘쳐. 대화를 듣던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집에서 늦둥이를 낳으면서 살자니, 그리고 2번만 더 이체하면 돈을 다 빼낸다니, 무슨 돈을 빼내서 어디로 떠난다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지만 대화는 곧 내 이야기로 옮겨갔습니다. 그럼 사모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옆였네? 이혼해야지. 이혼하면 위자료 많이 줘야 할 텐데. 주긴 뭘 줘? 그딴 여자한테는 한 푼도 주기 싫어. 제가 보기에 사모님은 회장님께 헌신적인 것 같던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잔소리가 여간 많은 게 아니야.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이라 그런지 사사건건 나를 가르치려 들어서 숨이 콱콱 막힐 지경이야. 게다가 또 어찌나 무뚝뚝한지 스스로를 예쁘게 꾸밀 줄도 모르고 돈 벌어다 주는 남편한테 애교 한번 왔다는 그런 여자를 평생 어떻게 데리고 살았나 몰라. 2분은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사랑은 개뿔. 나는 맹세코
그 여자를 단 한순간도 사랑한 적이 없어. 대화를 계속 듣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분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결혼 전에는 꽃다발을 사다 바치며 수도 없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단 한순간도 사랑한 적이 없다니 남편은 우리의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혼하면 사모님께 재산 분할해야 하지 않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하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예금만 주면 되지. 그거 다 해봤자 몇 푼 안 돼? 회사 돈은요? 회사 돈을 그 여자한테 왜 줘? 그 여자가 한 게 뭐가 있다고? 한 게 있건 없건 간에 회사 돈도 회장님 재산이니까 법원에서 부당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뉴스에서 재벌들 이혼할 때 보니까 기업 주식도 다 나누고 그러던데. 이혼할 때쯤이면 회사가 깡통이 되어 있을 텐데 분할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러니 매숙이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대화의 내용상 남편은 내게 회사와 관련된 재산을 주지 않기 위해 어디론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도움이 없었다면 사업가가 되지도 못했을 인간이 저런 말을 하니 나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지금과 같은 수백억 대의 부동산 개발업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편에게 넘겨주었던 공장 부지가 재개발 호재로 가격이 치솟은 덕분이었습니다. 나와 결혼하기 전 남편은 대학가에서 자취방을 소개해주던 구멍가게 수준의 부동산 중개업자에 불과했습니다. 기껏 그런 인간을 사업가로 만들어줬더니 이제 와서 나더러 한 게 없다니 그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우리 미숙이, 잠 안 오면 내가 노래 불러줄까? 좋아요, 회장님. 회장님 목소리 들으면 잠이 솔솔 올 것 같아요. 녹음기에서 남편의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래는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던 남편에게 내가 어서 일어나라며 매일같이 들려주었던 노래이기도 했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람을 살려놨더니 간병인과 바람을 피우다니 이대로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그 길로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쳐들어가니 여전히 남편과 간병인이 한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남편과 간병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였죠. 남편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비틀거렸고 간병인은 남편의 손을 놓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여기에? 사모님! 나는 두 사람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냐고? 당신들이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려고 왔다. 왜? 우리가 무슨 짓을 했다고? 우리 아무 짓도 안 했어. 아무 짓도 안 했다고? 당신 내가 간병할 때는 의식 없는 척 잠만 자더니 간병인이랑 둘이 남으니까 히덕거리며 깨를 볶더구먼. 깨를 볶아. 나는 녹음기에서 들었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남편과 간병인의 얼굴은 충격으로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이 방에 녹음기를 설치했어? 그건 범죄야. 범죄? 그게 간병인하고 바람난 당신이 할 소리예요? 그리고 두 사람 회사 돈 빼돌리고 있었지. 그렇게 돈 빼돌려서 나랑 이혼할 때 한 푼도 안 주려고 한 걸 내가 모를 줄 알고? 대체 돈을 어디로 빼돌렸어? 어디로 빼돌렸냐고. 당장 그 녹음기 내놔. 녹음은 불법이야. 당신 불법 녹음한 거라고.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녹음이 불법이라며 나를 윽박질렀죠. 나도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불법? 당신들이 나 몰래 회사 돈 빼돌리려고 한 건 불법 아니고요? 이렇게 멀쩡하면서 낮에는 뇌졸중 후유증이 있는 환자처럼 연기한 건 불법 아니에요? 간병인이랑 바람 피운 건
불법 아니냐고? 사랑은 불법이 아니야. 뭐? 사랑? 간 통제가 폐지된 게 언젠데. 우린 그저 순수하게 사랑을 한 것뿐이라고.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한 증오로 이글거렸습니다. 대체 누가 누굴 증오하고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사랑. 당신 지금 사랑이라고 했어요? 미숙 씨, 말해봐요. 당신도 내 남편을 사랑해요? 내 질문에 간병인은 대답하지 못한 채 우물쭈물하기만 했습니다. 왜 대답을 못해요? 당신도 내 남편을 사랑하냐고요? 이런 말씀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사모님. 회장님과 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어디 법정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말할 수 있는지 봅시다. 나는 녹음기를 들어서 두 인간에게 보여줬습니다. 녹음기는 빨간 불빛을 깜빡이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간병인을 사랑한다고 하는 순간부터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죠. 남편은 녹음기를 빼앗으려 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리네. 당장 그 녹음기 내놔. 내놓으라고. 나는 녹음기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한밤중의 소란에 당직 중이던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나의 먼 친척이던 바로 그 수간호사였죠.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예요? 간호사가 묻는 그때 간병인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혼절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그녀는 눈을 감은 채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간병인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미숙아, 정신 차려봐. 간호사는 간병인의 맥박을 짚고 눈꺼풀을 들어올리며 상태를 살폈습니다. 간병인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고 기절해 있었습니다. 남편은 내게 사태질을 해댔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미숙이가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왜 나 때문이에요? 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당신이 미숙이한테 소리 지르면서 행패 부렸잖아. 남편은 내가 간병인을 때리기라도 한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보다 못한 간호사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회장님, 그만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온 병원에 소문이 날 거예요. 소문이라니. 무슨 소문? 간병인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요. 이미 당직 간호사들 사이에서 뒤에서 수근거려서 제가 입막음 하느라 애를 먹었는데 더 이상 소문 퍼져서 좋을 일 없잖아요. 그럼 미숙이를 이대로 놔둘 거야? 빨리 의사 안 불러? 잠시 놀라서 그런 것뿐이니 이대로 놔두세요. 금방 깨어날 거예요.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간호사를 바라봤어요. 간호사는 그런 남편을 무시한 채 내 팔을 끌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병실에서 멀리 떨어진 휴게실로 나를 데리고 간 간호사는 자판기에서 사이다를 빼서 내게 내밀었습니다. 시원하게 마셔요, 언니. 그나저나 쓰러진 사람을 정말 저대로 놔두고 나와도 되는 거야? 하여튼 사람이 물러 터졌다니까. 지금 언니가 저 인간들 걱정할 때예요. 그래도 사람이 쓰러졌는데.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간병인 저 여자 가짜로 쓰러진 거예요. 완전 멀쩡해요. 쓰러진 척 연기를 했단 말이야? 네. 완전 쇼예요, 쇼. 아마 이제 언니가 안 보이니까 슬그머니 일어날걸요? 나는 간호사가 내미는 사이다를 마시고는 복도를 내다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분 지나지 않아 남편의 병실을 빠져나오는 간병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간병인을 부축하며 연신 괜찮으냐고 물었죠. 간병인은 집에 가서 쉬면 괜찮을 것 같다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그녀는 이 자리에서 도망쳐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그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병원 입구엔 빈 택시가 여러 대 서 있었어요. 하지만 간병인은 택시를 타지 않고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잠시 후 검은 승용차가 병원 입구에 멈춰섰어요. 운전석엔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핸들을 잡고 있었죠. 간병인은 그 남자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두 번 타본 게 아닌 익숙한 몸놀림이었습니다. 간병인을 태운 차가 출발하자마자 나는 빈 택시를 잡아타고 뒤를 쫓았습니다. 승용차가 멈춰선 곳은 재래시장 뒤편에 있는 빌라촌이었어요. 두 사람은 차에서 내릴 때부터 말다툼을 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몸을 숨기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러게, 나 조심하라고 했잖아.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대체 아까부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난리야? 와이프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어쩔 수 없었다니까. 이게 어디서 말대꾸를. 남자가 간병인을 한 대 칠 듯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그의 거친 행동에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간병인은 곧장 태도를 바꾸었죠. 자기야, 미안해. 내가 너무 당황해서 그랬어. 글쎄 그 여자가 녹음기를 들이미면서 다 알고 있다고 소리치는데 나 진짜 너무 무서워서 기절까지 했다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거야? 내가 너무 무서워서 기절까지 했다는데 자기는 내 걱정도 안 돼? 멀쩡하게 두 다리로 잘만 서 있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해?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돈 어떻게 빼낼 거야? 내 걱정은 안 하고 돈 걱정만 하다니 너무해. 이제 두 번만 더 이체하면 그 돈 다 우리 거였어. 고작 두 번 남기고 실패하게 생겼는데 그럼 돈 걱정이 안 되냐? 자기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들어가자. 우리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간병인이 아양을 떨며 동거남의 팔짱을 꼈습니다. 그 모습에서 나는 두 사람의 관계를 바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간병인의 동거남이었습니다. 중학생 남매를 키우는 성실한 싱글맘인 줄 알았던 간병인이 제 또래의 폭력적인 남자와 한 집에서 동거를 하고 있다니 앙큼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내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멍하니 이렇게 서 있을 게 아니라 녹음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녹음기를 꺼내들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동거남이 간병인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야, 들어가길 어딜 들어가. 집에 안 들어가면 어디 다른 데 가려고? 너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서 그 영감한테 계좌번호 알아내서 와. 뭐? 내가 거기를 어떻게 다시 가? 그 영감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벌써 소문이 쫙 퍼졌는데. 소문이 쫙 퍼졌으니까 우리 작전 들키는 것도 시간 문제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계좌 비밀번호 알아내서 돈을 빼돌려야지. 돈을 어떻게 빼돌려? 하여튼 멍청하긴. 네가 다시 병원에 가서 그 영감한테 비밀번호를 알아내면 인터넷으로 돈을 빼낼 수 있잖아. 내가 다시 병원에? 자기야, 정말 안 가면 안 돼? 무슨 소리야. 다 된 밥에 콧 빠뜨린 게 누군데. 콧 빠뜨렸으면 마지막까지 수습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수습을. 병원에 다시 갔다가 그 영감 와이프라도 만나면 어떡해. 자기야, 나 정말이지 너무너무 무서워. 야, 너 영감 와이프 그 여자가 더 무섭냐? 내가 더 무섭냐? 그거야 자기가 훨씬 더 무섭지. 그런데도 안 가겠다고? 동거남은 버럭 화를 내며 비밀번호를 알아오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의 거친 말투와 위협적인 태도에 간병인은 두려워서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알았어, 갔다 올게. 근데 나 자기한테 비밀번호 가르쳐주고 나면 자기가 나 버릴까봐 무서워. 미수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널 왜 버려? 난 미숙이 너밖에 없어. 동거남은 간병인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이번 일 잘 끝내고 우리 멀리 해외로 떠나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우리 둘이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살자. 응?
자기 정말 나 안 버릴 거지? 당연하지. 내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기까지 대화를 들은 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일단 남편의 재산을 지키는 게 시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를 이용하려 했던 간병인과 동거남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나는 녹음기를 꼭 쥐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병원으로 오라고 했죠. 새벽에 걸려온 전화에 아들은 몹시 놀란 눈치였습니다. 행여나 제 아빠에게 무슨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하고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꼭 상의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와, 아들. 나는 전화를 끊고 택시에서 내려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병실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병실로 들어오는 사람이 간병인이 아닌 나라는 사실에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왜 다시 돌아왔어?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나는 더 이상 당신이랑 할 얘기가 없어. 오미숙 씨, 동거하는 남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당신 미숙이를 도망치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있지도 않은 얘기로 음해까지 하려고? 그런다고 내 마음이 변할 것 같아? 내 마음은 이미 미숙이에게로 기울었어. 당신한테 남은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다고.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찾았으니 그 사랑과 여생을 행복하게 보낼 거야. 그러니 제발 당신도 더는 나한테 집착하지 말고 당신만의 행복을 찾아. 간병인이 뒤에서 무슨 일을 꾸미는 줄도 모르고 사랑 타령이나 하는 남편이 한심했습니다. 한숨과 함께 혼잣말이 절로 나왔죠. 이 영감이 노망이 났나? 뭐?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 노망이 난 게 아니면 어떻게 30살이나 어린 간병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오미숙 씨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돈을 사랑하는 거지. 내가 그 여자 뒤를 따라서 집까지 가봤더니 있다는 애들은 없고 동거남만 있더라고요. 그 동거남이랑 오미숙 씨가 당신 재산 빼돌려서 도망칠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나의 말에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거짓말.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미숙이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당신 그 미숙이를 질투해서 있지도 않은 거짓말까지 지어낸 거지.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에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질투를 왜 해? 거짓말 아니고 내가 직접 들었어요. 직접 듣고 여기에 녹음까지 해왔다고. 그 여자랑 동거남이 당신 재산 빼돌린 다음 해외로 도망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약속하는 말들이 여기 다 들어있다고요. 나는 녹음기를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은 녹음기를 보더니 더욱 격렬하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 어디서 또 불법 녹음이야?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돼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당부할 건 딱 한 가지예요. 오미숙 씨, 곧 여기로 와서 당신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가짜 비밀번호를 알려줘요. 그 후엔 나랑 진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진우는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당신 그새를 못 참고 진우한테 연락을 했어? 아빠가 간병인이랑 바람났다고 변호사들한테 일러바치기라도 한 거야? 진우도 알 권리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바람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당신이 간병인이랑 짜고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빼돌린 돈을 간병인이랑 동거남이 다시 가로챌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남편은 내 뒤통수를, 간병인과 동거남은 남편의 뒤통수를 치는 형국이었죠. 그런데 그 회사 돈 따지고 보면 나와 진우 목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아들의 돈을 지키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나보다 내 돈이 더 소중하다는 거지? 그래요.
당신보다 돈이 더 소중해요. 사실 나랑 결혼 안 했으면 당신이 지금 같은 부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당신은 당신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하죠. 내 아버지가 미천대준 건 까맣게 잊고서요.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 같으니라고. 뭐? 배은망덕? 당신은 남편을 그렇게 깎아내려야 속이 시원하겠어? 이러니 내가 집에 도통 정을 못 붙인 거지. 사랑도 없고 애교도 없이 남편 자존심만 갉아먹는 이런 여편네랑 지금까지 산 게 용한 거야. 그런 내가 대단한 거라고. 어디 내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들 임신한 이후부터 1년이 멀다 하고 바람을 피워대는 남편을 어떤 부인이 한결같이 사랑하겠어요?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싶으면 해줄게요. 아니다. 무조건 합시다, 이혼. 여태까지 참고 산 내가 등신이지. 이제 당신이 이혼 안 하고 싶다고 해도 내가 무조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할 때까지 나와 내 아들 돈에 절대 손대지 마요. 우리 재산에 손대기만 해봐. 나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남편은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빛은 나를 향한 증오로 이글거렸죠. 나는 더 이상 남편과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여자에게 눈이 멀어버린 그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먹힐 것 같지 않았죠. 하여튼 그 여자가 와서 계좌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곧이곧대로 알려주지 말고 가짜 번호 줘요. 그러면 내일 그 인간들이 가짜 번호로 당신 몰래 돈을 인출하려 할 거예요. 그때 그 두 인간을 잡아야 해요. 미숙이가 나를 배신할 리 없어. 내일 돼보면 알겠죠. 미리 경고하지만 사랑 잃고 돈 잃고 질질 짜면서 나한테 돌아와봤자 이제 다시는 안 받아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돌아서 나가려는데 아들이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가 사랑 잃고 돈 잃고 질질 짠다는 거예요? 누구긴 누구야? 네 아빠지. 아빠가요? 근데 아빠 언제 일어나신 거예요? 지난 주말에 왔을 때도 계속 의식이 없으시더니. 간병인이 왔을 때만 의식이 들었다고 하더구나. 뭐 사랑하는 여자가 오니 눈이 번쩍 뜨였나 보지 뭐. 간병인, 사랑하는 여자.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사람이 죽다 살아나면 변하기도 한다던데. 네 아빠는 아닌가 보다. 뇌졸중으로 죽을 뻔한 인간 살려놨더니 기껏 하는 짓이 바람이라니. 네 아빠가 간병인을 아주 너무 사랑하신댄다. 아빠가 또 바람을 피웠어요? 상대는 간병인이고요? 도저히 대답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시야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나가자, 아들. 조용한 데 가서 둘이서만 할 얘기가 있어. 나는 아들을 데리고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간병인의 관계, 재산 은닉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가 정말 그랬어요? 간병인이랑 바람 피우고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고요? 그래, 진우야. 엄마가 다 녹음해 왔어. 나는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남편과 간병인의 은밀한 대화, 그리고 재산을 빼돌리려는 치밀한 계획에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엄마가 지금껏 얼마나 아빠한테 헌신적이었는데.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간병인에게는 동거남이 있다는 거야. 동거남이요? 이력서에는 혼자 남매를 키우면서 사는 싱글맘이라고 되지 않았어요? 그게 다 거짓이었더라. 집까지 뒤를 따라가 봤더니 애는 없고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동거남이 네 아빠 재산을 가로채려고 간병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더라고. 네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딸벌 되는 여자한테 푹 빠져서는 사랑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아들은 나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어리석게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에 실망한 눈치였죠. 우리는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그 인간들이 빼돌린 회사 돈을 되찾아야 해. 염려 마세요. 제가 회사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확인해 볼게요. 변호사의 아들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회사에서 의문의 페이퍼 컴퍼니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알아냈죠. 명목상으로는 캄보디아 리조트 개발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페이퍼 컴퍼니의 위치는 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버진 아일랜드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 간병인 오미숙이라는 여자, 이름이 가짜 같아요. 가짜 이름이라고? 페이퍼 컴퍼니의 대표 이름이 김희수인데 이름 외에 다른 개인정보가 오미숙과 일치해요. 아마 둘은 같은 인물이고 모르긴 몰라도 강희수, 오미숙 중에 하나는 가짜 이름 같아요. 어쩌면 모두 가짜이고 진짜 이름은 따로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세상에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이름도 가족도 이력서에 쓴 게 모든 게 가짜였다면 간병인 그 여자는 대체 누구란 말이니? 차차 확인해 봐야죠. 그리고 엄마가 알려주신 차량 번호 소유주도 파악했는데 아빠 회사 소유의 차량이더라고요. 네 아빠 회사 차를? 그 남자가 어떻게? 혹시 몰라서 비서실에 연락해서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 이력서를 받아왔어요. 이 중에 그 동거남과 같은 얼굴이 있는지 엄마가 사진을 쭉 한번 봐주실래요? 집에서 누워있던 나는 아들이 휴대폰으로 보내준 사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진 속 얼굴이 그 동거남과 같았습니다. 맞아, 이 얼굴이야. 두 번째 사진 속 남자가 간병인의 동거남이었어. 이름은 유동훈. 아빠 회사의 운전기사로 1년 전에 취직했네요. 정말 그 남자가 회사 직원이 분명해? 네, 그 비서실 소속의 운전기사가 확실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남자 이전에도 젊은 여성 간병인을 이용해서 연로한 회장의 재산을 빼돌리려다가 경찰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 간병인만 검거되고 이 남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기록을 보니까 여성 간병인이 자기 혼자서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도 이 남자는 회장의 운전기사로 근무했었네요. 회장은 간병이 필요했던 80대 노인이었고요. 아무래도 간병인을 이용해 재벌 재력가의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을 상습적으로 이용해왔던 것 같아요. 아빠는 그의 새로운 먹잇감이었고요. 나와 아들은 다시 병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남편의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기대 앉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옆에는 비서가 노트북을 들고 서 있었죠. 나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말한 대로죠? 그래. 미숙이가 와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길래 당신 말대로 가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어. 그런데 정말로 인출을 시도했더라고. 비서가 나와 아들에게 노트북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에서 인출을 시도하고 비밀번호 오류로 실패한 기록들이 떠 있었습니다. 정말 미숙이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을 노리고 접근했던 거야?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함께 깊은 후회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한때 그를 사로잡았던 맹목적인 사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듯했습니다. 정적을 깨고 아들이 나와 남편에게 다음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빠, 간병인이 분명 다시 올 거예요. 돈을 인출하지 못했으니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다시 와서 아빠를 설득하려 할 거예요. 아빠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 여자를 병실에 붙잡아 두세요. 절대 도망치지 못하게요. 그리고 나와 아들은 만약을 대비해 화장실에 숨어 있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간병인이 병실 안으로 들어서더군요. 평소에 단정하고 친절한 모습과는 달리 초조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잘못된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오빠, 나 못 믿어요? 30살이나 많은 할아버지한테 오빠라니 기도 안 찼습니다. 간병인은 아들과 내가 숨어 있는 줄도 모르고 필사적으로 연기를 해댔죠. 오빠, 내가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모든 것을 아이들까지 버리고 오빠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는데 오빠는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야, 미숙아. 난 너를 의심한 적이 없어. 그런데 왜 가짜 비밀번호를 알려준 거예요? 날 진정으로 믿고 사랑한다면 진짜를 알려줬어야죠. 그 순간 경찰 2명이 동거남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수갑을 찬 동거남은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이었죠. 경찰들이 들어오는 걸 확인한 나와 아들도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간병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사모님과 아드님이 왜 화장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 남자는 또 누구예요? 미숙아, 이제 끝났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회장님,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나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간병인은 동거남을 보고서도 끝까지 모르는 척 잡아댔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더군요.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당신이 이력서에 쓴 가짜 이름과 가족관계, 당신의 동거남, 그리고 당신이 빼돌리려 했던 회사 자금까지 모든 것이 명명백백한데 뭘 모르겠다는 거야? 간병인은 그대로 경찰의 손에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는 간병인의 울부짖음과 동거남의 체념 섞인 한숨만이 길게 메아리 쳤습니다. 나는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심하지 말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나와 아들은 간병인과 동거남이 우리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것을 되찾기 위해 법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의 호명에 따라 간병인이 가장 먼저 진술을 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오미숙도 강희수도 아닌 박영래였습니다. 간병인 박영래는 법정에 들어오자마자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회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변호인의 자격으로 아들이 그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을 사랑했다고 진술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회장님은 제 인생 처음으로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회장님도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부인과 이혼하고 저와 결혼하겠다는 결심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부인과 재산을 나누기 싫다며 저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모든 재산을 저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회장님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박영래 씨는 유동훈 씨와 동거관계였죠?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간병인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퇴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남편의 차례가 왔습니다. 비서가 남편이 탄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죠.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일말의 연민도 없이 날카롭게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회장님께선 간병인이 캄보디아 리조트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꼬드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병인이 캄보디아에 아주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익률이 엄청나다고 저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회사 돈이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간병인이 시키는 대로 서류에 서명했을 뿐입니다. 회사 돈이 페이퍼 컴퍼니로 가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간병인에게 완전히 속았습니다. 남편의 진술 역시 거짓말로 점철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동거남 역시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거짓된 진술은 아들이 제시한 녹음기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 자리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녹음기에는 유동훈과 박영래의 은밀한 대화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증거를 통해 명백히 밝혀지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간병인 박영래는 동거남 유동훈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허위 이력서를 작성하고 의도적으로 허태수 회장에게 접근했습니다. 둘째, 회장 허태수는 간병인과 호의호식할 목적으로 회사 돈을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즉 간병인을 섭외하고 허위 이력서를 작성하게 하고 허태수 회장에게 접근하게 하며 회사 돈을 빼돌릴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게 한 모든 것을 뒤에서 설계하고 지휘한 사람이 바로 회장의 운전기사이자 간병인의 동거남인 유동훈입니다. 진실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간병인 그리고 동거남까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들과 함께 재산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로 넘어가 있는 나와 아들의 합법적인 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이었죠. 이후 남편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가누기 힘들어졌고 말도 점차 어눌해졌습니다. 나는 병실에 찾아가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좀 간병해줘. 간병은 당신의 정말 사랑하는 미숙이한테 받으시고 여기에 사인이나 하세요. 나는 남편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서류를 보고 충격을 받은 듯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까지 날 버리면 난 정말 혼자야. 순간적으로 마음이 약해지려 할 때 아들 진우가 내 손을 꼭 잡더군요. 그리고 아빠에게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아빠는 평생 가정을 등한시했어요. 엄마가 학교에서 근무하며 혼자 저를 키우는 동안 아빠는 다른 여자들과 놀아나느라 정신없이 바쁘셨죠. 엄마가 아픈 아빠를 밤낮 없이 간병할 때도 아빠는 여기 병실에서까지 바람을 피웠어요. 엄마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까지 빼돌리려고 했고요. 아빠는 이제 다시 엄마를 볼 수 없을 겁니다. 아들의 말대로 그날이 내가 본 남편의 마지막이었죠. 그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